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거 한번 볼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코드를 썼죠? 이 코드 실행 결과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1, 2, 3 나올 겁니다. 그죠? 이거는 출력 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다른 점은 쌍따옴표가 없어졌어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쌍따옴표를 없앴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에러가 났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헬로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녀석을 쌍따옴표를 지웠을 때는 에러가 났었어요. 이건 우리가 직접 같이 확인을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떨까요? 얘는 에러가 없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출력 결과를 봤을 때 둘은 같은 결과일까요? 자, 자유롭게 예상해보면 됩니다. 네, 얘네들은 완벽하게 서로 다른 결과예요. 근데 이게 왜 완벽하게 서로 다른 결과냐?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시게 될 내용 중에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바에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컴퓨터는 어차피 이 1, 2, 3이 문자든 숫자든 이 1, 2, 3이 문자든 숫자든 그런 건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는데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깐깐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그냥 우리가 저장하는 이런 값들을 다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타입이라고 하는 건 그냥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숫자인지 아니면 문자인지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종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일단은 이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고 얘네들은 완벽히 달라요. 왜냐? 얘는 문자고요. 얘는 숫자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눈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제가 숫자라고 했으니까 숫자 더하기 숫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출력문에서의 숫자 더하기 숫자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랑 숫자는 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46이라는 예상 결과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얘보고 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자랑 문자를 더하겠대요.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됩니까? 가 플러스 나 이런 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바는 돼요, 이게.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자바에서 문자 더하기 문자는요, 그냥 이어 붙이기를 해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쌍따옴표를 중간중간에 계속 끊어가면서 썼을 때 그냥은 뭐라고 했었어요. 근데 플러스라고 하는 이런 사칙연산 기호가 하나 들어갔더니 이제는 뭐라고 안 하죠. 이게 이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렇게 썼을 때 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를 하나 넣으면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문자 더하기 문자 연산이 실행이 돼서 이 문자끼리 서로 이어붙이기가 되는 형태로 에러가 없다. 실제로 에러가 없는 것도 보여드리죠. 이렇게.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자바에서는 가능한 이 문자 더하기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숫자랑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정말 숫자랑 별반 다를 게 없는 녀석이었다면 얘도 그냥 덧셈 연산이 됐어야겠죠. 반대로 이 녀석이 문자랑 다를 게 없는 녀석이었다면 얘도 이어 붙었어야겠죠.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 기본적인 연산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데이터 타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볼 거예요. 자,
얘 무시하시고 이제 얘 주석 지워버릴 겁니다. 이거는. 이 둘의 결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자, 아까 문자 더하기 문자 이어붙이기 된다라고 그랬고 숫자 더하기 숫자는 연산이 됐어요. 그죠? 실질적인 덧셈이 됐는데 지금은 문자 더하기 숫자, 숫자 더하기 문자를 하려고 하죠. 자, 이런 상황일 때는 과연 자바가 어떤 답변을 내줄지 우리는 자유롭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얘는 둘 다 123, 123 이라는 문자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미 문자 형태로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결과가 문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얘가 왜 문자로 출력이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메모장에서 아이고. 자, 이거랑 정확하게 반대 상황이었죠. 근데 이 둘의 결과가 둘 다 이걸로 동일했어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직관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거 문자 더하기 숫자든 숫자 더하기 문자든 순서는 중요하지 않구나. 어쨌든 숫자랑 문자가 더해지면 문자랑 숫자가 더해지면 얘네들은 문자처럼 이어 붙어지겠구나. 일단 여기까지는 이 결과만 봐도 예상이 가능한 범주에 있습니다. 자, 얘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자바에는 존재한다고 했는데 얘는 명확히 문자고요. 얘는 숫자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자바 안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은요. 연산을 할 수 없어요. 덧셈, 뺄셈, 뭐 곱하기, 나눗셈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근데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둘 중에 하나의 형태를 반대편에 맞게끔 변경시켜서 얘네들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1, 2, 3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을 만약에 우리가 숫자로 바꾼다라고 하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죠? 얘를 숫자로 바꾸고 싶다. 앞에 있는 큰 따옴표, 뒤에 있는 큰 따옴표를 지우면 숫자가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얘를 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방금 한 거의 역순으로 큰 따옴표를 넣어주는 행위를 통해 문자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가지의 행위에서 누가 더 편해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우는 거나 쓰는 거나 또이또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럼 이런 경우는요. 쌍따옴표를 지우면 숫자가 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자바는 숫자를 문자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문자 더하기 문자처럼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바는 문자랑 숫자가 더해지면 이 숫자 부분에 얘를 문자 취급하는 형태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형태를 바꿔버린 다음에 다시 이 연산을 실행해요. 그러면 이제는 문자 더하기 문자가 됐으니까 그냥 1, 2, 3, 1, 2, 3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숫자 플러스 문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숫자 부분이 문자화 되어서 형태가 변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형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변환 이제 형변환의 종류에는 수동 형변환이 있고요. 자동 형변환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 형변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체험하신 이런 경우 자바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 근데 수동 형변환은 개발자가 직접 따로 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 형변환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나올 거니까 지금은 좀 간단하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자바가 알아서 숫자를 문자로 변환시켰고 그 변환한 결과로서 그 연산이 이루어져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라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이제 예상이 되실까요? A, B, C, 1, 2, 3이라는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네,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실행은 안 시켜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 출력에 대한 내용과 그 출력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에 대한 걸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출력문은 뭐랄까,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있는 거를 활용하는 그 수준이었다면, 이제 변수라는 건 개념이 존재하고요.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원활하게 이 변수라는 걸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변수라는 녀석은 진짜 쉽게 이해해서 변할 수 있는 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수라는 건 숫자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냥 변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경우의 수는 좀 그렇고, 그냥 어쨌든 변할 수 있는 수. 자, 이 변수를 모든 언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변수가 없으면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알아볼 겁니다. 얘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잠깐 한 중학교 시절쯤으로,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볼 거예요. 돌아가 봐야 돼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배웠던 미지수라고 하는 이 영역, 그때 우리는 수학에서 미지수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좀 더 상황을 표현해 보자면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x는 이게 이제 보통 미지수 처음 배울 때의 문제 형식이었을 겁니다. x는 뭐예요? 3이죠. 이거 우리 어떻게 알죠? 그냥 옆으로 플러스 5라는 녀석을 이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그럼 8 마이너스 5는 3이구나. 그래서 이 이퀄 마크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해서 우리가 x의 값을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이었죠. 근데 이 개념과 사실 변수라는 개념은 결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결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x는 3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안에서 x라는 그 문자는 3이라는 값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볼 변수라는 거 바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자바는 변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써요. 미지수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뭐 조금 다른, 이게 앞에 있는 int라고 하는 단어랑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붙은 거. 근데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자바에서 마침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 줄의 코드가 여기서 끝났어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것도 하나 보여드려야겠네요. 제가 얘네들 줄바꿈을 안 해도 코드 실행하는데 문제 없다라 그랬죠. 이렇게 붙어도 이거는 출력 두 줄 잘 나올 거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세미콜론이 빠지면 얘는 이제 한 줄의 코드예요. 두 줄의 코드가 줄바꿈이 안 된 상태인 게 아니라 그냥 얘는 하나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줄바꿈을 직접 해주면 얘는 그럼 두 줄의 코드인가요? 자바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미콜론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한 코드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이 마침표 역할로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할 말이 끝났으면 온점을 찍듯이, 느낌표를 찍듯이, 이게 없으면 자바는 말이 끝나지 않은 걸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 내용들을 같이 하나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세미콜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있는 세미콜론은 마침표 역할이니까, 자바 기본 문법이니까 논외로 친다면 미지수랑 다른 건 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자바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자, 변수에서부터 이제 데이터 타입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이 int라고 하는 녀석이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자, 자바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에는 기본 자료형 8가지가 존재하고요. 이 기본 자료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타입은 참조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지금 막 엄청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얘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화면 보시고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따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구글에다가 자바 기본 자료형 8가지 혹은 그냥 자바 기본 자료형까지만 쳐도 어차피 8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볼 건데, 글은 뭐 아무거나 봐도 좋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잘 깔끔하게 정리된 거 있으면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저도 그냥 아무거나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 괜찮네요.
8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8가지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8가지는 머리에 외우셔야 돼요. 제가 어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얘는 암기해도 돼요. 처음에는 이해보다 암기가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언어 공부하면서 딱 암기해야 될 게 손에 꼽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얘는 외우세요. 어느 정도로 외우냐면 누가 갑자기 와서 친구가 와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야 너 자바 배운다며 기본 자료형 타입 말해봐 이러면은 나와야 돼요. 이런 거 찾아보지 않고 그냥 8가지가 머릿속에서 말로 그냥 뚝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암기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 표 자체를 다 외우려면 여기 숫자 되게 커 보이는데 힘들겠죠? 당연히 얘는 몰라도 됩니다.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써있는 이런 바이트들 얘도 사실 알 필요 전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C 언어나 자료구조 같은 걸 공부하신다면은 이 내용들도 알면 좋거든요. 확실히 좋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자바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외워볼 겁니다. 하나씩 볼 거예요. 자, 문자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는 CHAR 되어 있는데 얘는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이 CHAR이 캐릭터의 약자식으로 우리가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캐릭터 타입은 문자형 타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바이트, 쇼트, 인트, 롱입니다. 여기 옆에 보면 정수형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정수라고 하는 건 음수, 양수, 그리고 0이에요. 자연수는 양수만 포함이죠. 자연수에다가 음수를 포함시키고 0을 포함시키면 자연수에 0이 들어가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음수, 양수, 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수입니다. 그럼 이 4가지의 데이터 타입은 4가지 다 하나같이 정수, 숫자 데이터를 다룰 때 쓸 수 있는 녀석이에요. 자, 그리고 플롯 더블, 플롯과 더블입니다. 얘네들은 실수형 되어 있는데 이 실수라는 건 정수에다가 소수점의 영역까지 포함시킨 게 실수예요, 실수. 얘도 숫자를 다루긴 다루는데 얘네들은 소수점까지 다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린. 이건 이제 불리언, 불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 녀석은 논리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예전에 수학 공부할 때 명제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참과 거짓이죠. 이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막 이런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논리적인 비교를 통해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문제를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논리형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참과 거짓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 하나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여기가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바에서. 앞에 있는 true.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진실이죠. 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false. 뭔가 실패했다 같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짓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바에서의 참과 거짓 논리 데이터는 이 true와 false 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8가지 기본 자료형은 암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이 8가지 중에서 자주 쓰는 거는 이거랑 밖에 없어요. 이거 2개밖에 없어요. int라는 녀석과 boolean이라는 녀석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쓰는 경우가 손에 꼽아요. 나머지 중에서 그나마 조금 많이 쓴다 하는 게 더블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정말 손에 꼽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바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서 자바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시점이 되었을 때나 이런 녀석들 한 번씩 구경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볼 일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게 있다 라고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8가지를 다 외우라고 해놓고 주로 쓰는 거 그나마 3개라고 했는데 3개만 외우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기본 자료형을 모르는 자바 개발자는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이거는 그래서 따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자, 참조형은 일단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조금 더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이거 안 껐으니까. 제가 여기서 인트랑 불린이랑 그나마 더블이라고 했는데, 더블이나 불린 같은 경우는 특별할 게 없으니까 인트 가지고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정수형 데이터를 다룰 때 인트를 제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애초에 이 녀석의 이름이 인트인 이유도 있어요. 정수라는 건 영어로 인티저거든요. 인티저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그냥 정수를 의미해요. 그 인티저에서 인트가 떨어져 나온 게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형 데이터를 다룰 때 이 인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지금 여기 범위라는 게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 정도까지 된다. 이렇게 얼추 범위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여기 쓰여있는 정확한 숫자는 딱 그 범위예요. 이 정도 범위에 해당하는 정수들은 이 인트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다 커버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만들 때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 사이면은 엔간한 건 다 돼요. 그걸 넘어갈 땐 어쩔 수 없어요. 인트에 못 넣어요. 크기가 안 맞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웬만한 건 다 되니까 그래서 인트를 많이 쓴다라는 거고, 특수성을 가질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커야 될 때는 이제 롱이라고 하는, 엄청 크죠 이거. 지금 이만큼이 21억이거든요. 대충 한 여기까지가 68억 정도라고 그냥 어림잡아서 봤다고 해도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엄청 큰 수예요.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다 인트만 씁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기본 자료형 타입이라서 제가 여기다가도 인트로 예시를 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8가지는 따로 공부를 해주시고, 자바에서 변수를 생성하는, 변수 만드는 방법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풀로 좀 느려서 써보자면, 일단 첫 번째, 데이터 타입을 무조건 명시를 해야 돼요. 이거 필수. 데이터 타입 안 적으면은 자바에선 변수 못 만듭니다. 이거 없어요, 자바는. 자바는 이렇게 변수 만들지 않아요. 이러면 에러예요, 바로. 그래서 무조건 데이터 타입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어쓰기 한 뒤에 변수 이름을 적어줍니다. 내가 이제 사용할 변수 이름. 지금 위에 써있는 x가 제가 이름으로 그냥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퀄 마크가 하나 나오고요. 내가 이 변수에 넣어줄 값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콜론. 이게 자바에서의 변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얘를 보고요. 이런 과정을 보고 int x는 5라고 안 읽을 겁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는이라는 말은 수학에서의 이퀄 마크랑 같은 의미겠죠? 이퀄 마크가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수학에서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다죠. 개념상으로는 사실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자바는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다라는 기호가 따로 있습니다. 이퀄 마크를 2개를 써요. 이게 같다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짜리 이 이퀄 마크는 뭐냐? 자, 얘는 대입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입, 여러분들 대입이라는 말은 아시죠? 어딘가에 값을 넣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얘는 대입 연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한 줄을 어떻게 읽을 거냐면,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우리는 읽을 거예요. 이 한 줄을, 이거를.
이렇게 읽는 과정이 너무 불필요하고 긴데 이렇게 읽어야 돼?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다져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객체라는 개념을 들어갔을 때 이해하기가 버거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귀찮고 번거로울지라도 여러분들 이런 거 한 줄 이제 코드 봤다. 그러면 이거 머릿속에 한 줄 떠올리셔야 돼요. 제가 수업 중에도 한 번씩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할 거예요. 그러면 말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 한 줄의 문장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해주세요. 토시 하나가 틀렸다가 의미가 좀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이것도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암기를 하되 이해를 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얘는 같다가 아니라 대입연산자이기 때문에 넣겠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바에서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쪽으로 가고요. 자,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한 줄과 이 두 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봤을 때 이 한 줄을 풀어 써놓은 것 같지 않나요?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죠?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 녀석은 변수 선언 및 초기화라고 하는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한 녀석이고요. 얘는 변수 선언, 얘는 변수 초기화를 진행한 녀석입니다. 좀 다르죠? 이렇게. 자, 선언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냥 쉬운 의미로 변수를 생성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성. 그리고 초기화. 이 초기화는 여러분들 클리어의 개념인 초기화가 아니에요. 아예 없애버린다, 비운다의 개념인 초기화가 아닙니다. 그거랑은 다른 이름의 초기화인데 얘는 초기 값을 설정하는 과정이에요. 그 초기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선언 및 초기화라고 하면은 변수 하나를 만들어 낸 거고요. 그 변수한테 내가 원하는 값을 넣는 과정까지, 그래서 초기 값을 세팅한 것까지가 선언 및 초기화예요. 근데 이 과정을 둘로 쪼갤 수 있어요. 선언부와 초기화, 선언하는 부분과 초기화하는 부분을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줄이 이렇게 한 문장이었으니까 이거 두 개로 나눈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얘는 x라는 변수에 오라는 값을 넣겠다. 이렇게 그냥 이 한 문장 나눠 놓은 거죠. 이렇게 하나 둘 다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선언이랑 초기화라는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어색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바라는 이 언어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그걸 우리가 번역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굳어졌어요. 지금은. 실제로 디클레어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변수에. 그리고 초기화는 initialized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과 초기화라는 단어가 생소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개념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라는 녀석은 variable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러를 보다 보면 여기다가 작성해서 뭔가 실행시킬 때 에러를 보면 여기 variable 어쩌고가 나와요. 예. 여기 에러 내용에 cannot find symbol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밑에 보면은 심볼은 variable a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variable이 변수 a를 말하는 겁니다. 변수. 이렇게 단어를 어느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아, 이렇게 들었구나 라는 정도를 인지하고 계셔야지 에러를 봤을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도대체 오직이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절대적인 말이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아예 다른 걸 배제시키겠다,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직 이것만 돼 라고 하면. 그래서 좀 위험한 단어인데 얘가 왜 그렇게 위험한 단어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인트라고 하는 녀석은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 속하는 4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쵸? 이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내면 해당 변수에는 오직 정수밖에 못 들어가요. 실제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코드를 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얘는 애초에 에러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변수를 선언할 때 지정한 데이터 타입을 절대로 어길 수 없다. 이거는 무조건, 이건 진짜 자바의 조상이 와서 고쳐줘라고 해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내가 타입을 지정한 순간 그 변수는 그 타입 외에 다른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냥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int x라는 변수를 만들어내면요, 이 x라는 변수는 죽을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오직 정수밖에 사용할 수 없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운명을 정해버리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정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에 따라서 그 값을 넣을 변수를 만들 때 좀 신중하게 데이터 타입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코드를 많이 작성을 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 타입 때문에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해요. 애초에 컴파일 에러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에러들 내용을 보면은 타입 미스매치라고 해서 뭐 어떤 타입은 뭐가 될 수 없어, 뭐 cannot convert from 어쩌고 하면서 뭐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보시게 될 에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캐릭터라고 했어요. 타입을 변수를 선언할 때 쓰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변수명 앞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먼저 적어주는 겁니다. 캐릭터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5라는 숫자를 넣겠대요.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캐릭터는 문자형이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불림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5라는 값 못 넣는다라는 겁니다. 얘는 논리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눈으로 봤던 true 혹은 false 이런 녀석들만 값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int x를 만들었는데 5.5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했어요. 5.5는 숫자가 맞죠? 제가 따옴표를 넣은 것도 아니고 얘는 숫자가 맞습니다. 근데 5.5는 소수점을 가진 실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될까요? 안 되겠죠. 얘는 정수밖에 안 되니까 본인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혹시 이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앞에 타입을 더블이라고 적었습니다. 더블은 실수형 데이터 타입 플롯 더블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 더블은 실수니까 5는 실수인가요? 5는 실수가 맞겠죠? 실수에 정수가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보다 실수가 범위가 크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가능하긴 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가능하긴 한데 그냥 가능해서 5라는 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썼어도 이 x라는 녀석한테는 5.0이 들어가 있어요. 자바가 스스로 형태를 변환시킨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숫자를 문자로 바꿨을 때 문자 더하기 숫자 과정에서 문자로 잘 바뀌어서 덧셈 연산이 됐던 것처럼 이것도 자동 형변환이 된 건데요. 자바가 자동 형변환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손실될 우려가 없을 때 얘는 자바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형변환이 이루어져도 데이터의 손실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판단하면 자동 형변환을 해버립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int인데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x라는 변수를 활용했을 때 5.5가 아니라 5라는 값을 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자바가 판단했을 때 0.5라는 데이터를 손실한 거예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자바는 애초에 이건 안 돼 라고 막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나중에 한번 또 나올 겁니다. 형변환도 나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서.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장을 적으면서 괄호를 열어가며 하나의 공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제가 시각적인 그림으로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이거 인트로 다시 바꿔놓고요. 자, int x equal 5라고 우리가 이 코드를 봤을 때 이제 int 타입에 정수형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는 이렇게 박스 하나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 박스의 이름이 x예요. 지금 현재 이 코드가 그래요. 자, 이 박스가 물건을 딱 하나밖에 못 넣어요. 박스가 커서 작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밖에 못 넣어요. 물건이 작든 크든 하나밖에 못 넣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5라는 값을 넣겠다 했으니까 5가 이렇게 뻘롤롤로 들어와서 5가 남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변수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x라는 변수에다가 7이라는 값을 넣고 싶으면, 추가로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원래 남아있던 이 녀석은 어디로 갈까요? 쫓겨나는 거죠. 이제 사라지고 7이라는 애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이따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변수의 값 재할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수의 값을 재할당해서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변수라고 하는 녀석이 오직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오직 단 하나예요. 데이터 2개 안 됩니다. 3개 안 됩니다. 오직 하나. 자, 혹시라도 다른 언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자바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뭐 이렇게도 쓴다고 하던데? 라고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이거 미리 좀 예고를 드리자면 우리는 변수를 활용해서 객체를 다루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객체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존재예요. 그러면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죠. 오직 단 하나의 데이터만 넣을 수 있다라고 해놓고 복수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객체란 녀석을 변수를 가지고 다루게 된대요. 뭔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다 정상적으로 합쳐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코드를 여기다가 변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한 줄 보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뭐 떠올려야 된다고요? 지금은 써놓으신 거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보고 읽으셔도 돼요. 근데 다만 이제는 공부를 통해서 얘를 뭔가 자료를 보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한 줄을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 떠올려 줘야 된다. 그러면 코드를 한 줄 더 썼어요. 지금 이 코드는 출력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실행하면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이 코드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이걸 실행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상황, 출력문 같은 게 있어야 콘솔에 뭔가 출력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을 때는 뭔가 실행이 되더라도 이런 거 실행이 돼도 아무런 결과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실행이 된 건데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코드를 쓰고 실행을 하면 얘는 어떨까요? 얘는 똑같이 이런 아무 이상 없는 화면이 나올지 아니면 에러가 발생을 할지 예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뭔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에러가 나오겠죠?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냐? 우리 이제 에러 나오면은 에러 내용 읽어보기로 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main.java의 5번째 줄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variable x is already defined in method main이래요. 그리고 여기 5번째 줄에 x 부분에서 뭐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를 찾아서 가보면 여기죠? 그럼 지금 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줬어요. 그리고 에러 내용,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막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 없지만 뉘앙스 정도는 파악을 해보자고 했죠. 자, variable은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x는 변수 이름이겠죠. 변수 x는 is already, 이미 defined, 정의되었다. 이미 정의되었다. 어디에? in method main에, 메인 메서드 안에 이미 정의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메인 메서드라는 이 녀석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미 정의되었다. 누가? x라는 변수가, 이것만 파악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그 말인 즉슨 뭐냐, x라는 이름의 변수가 동일하게 겹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수는 같은 이름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붙는 게 같은 공간 내에서예요. 같은 공간이 아니면 우리는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근데 같은 공간이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공간이라는 게 하나의 파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쉽게도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이 같은 공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나중에 이것도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만 무조건 통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같은 중괄호 안쪽에서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틀린 얘기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같은 중괄호 내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녀석이 만약에 이쪽으로 나간다면 존재할 수 있느냐? 있다란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좀 더 깊은 진짜 확실한 개념은 우리가 이 내용이 나올 때 다시 다뤄질 거니까, 어쨌든 같은 공간 내에서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좀 더 언어적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을 자바스럽게 해보자면 선언할 수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어떨까요? 이 코드 실행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콘솔에 나올까요? 5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5가 나옵니다. 여기 5가 나왔어요. 자, 근데 얘가 5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이유가 뭐예요? 그쵸? 우리가 x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5라는 값을 넣어 놨잖아요. 아까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던 박스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정수밖에 못 들어가는 박스가 있는데 5라는 값을 넣어 놨대요. 그럼 이 박스를 불러다가 야 너 일로 와봐 했으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5 들어있는 거죠. 그쵸? 변수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이거는 에러일까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변수는 같은 이름으로 선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이거 선언이라고 적은 이 부분을 볼게요. 뭐가 붙어 있어요? 데이터 타입이 붙어 있어요. 변수 이름만 적은 거에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얘는 선언한 게 아닐까요? 얘는 선언한 게 아니에요. 변수를 x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걸 불러다가 재할당한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5라는 값을 넣어놓은 박스에다가 7을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원래 있던 5를 밀어내고 7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의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죠? 그 과정이 재할당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겁니다. 자, 아까 전에 에러가 발생했던 상황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변수 이름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적어버리면 이만큼이 변수의 선언이에요, 선언. 새로운 변수를 또 만들어내는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 타입이 없이 기존에 만들었던 변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이건 재활용이에요. 너 일로 와봐, 박스 일로 와봐 이거 하는 겁니다. 너 거기 안에 뭐 들어있지? 뭐 있든 없든 상관없어. 너 나가. 나 이거 들어갈 거야. 이런 의미로 재할당을 한다. 자, 그럼 변수는 애초에 변할 수 있는 수였으니까 재할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을 변화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 코드의 실행 결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출력문이 일단 두 개니까 두 개의 출력 결과가 나올 거예요. 둘 다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5랑 3 나올까요? 아니면 3, 3? 아니면 뭐 5, 5? 5, 3? 정답은 5, 3이 맞아요. 잘 예측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자, 이게 5, 3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처음에 x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언됨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졌어요. x라는 공간에 5라는 값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가 얘를 만나게 돼서 얘를 실행하게 돼요. 자, 이 녀석 x를 불러다가 썼네요. x 너 일로 와봐. 너 뭐 갖고 있어? 내놔봐. 해서 5라는 값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출력을 5를 해줍니다. 그리고 코드가 또 다음을 내려가서 야 너 5 나가봐. 나 3 들어갈 거야. 해서 3으로 바뀌어요. 시점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출력문을 만나니까 x 너 일로 와봐 하면 얘가 3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렇죠.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얘부터 이런 거 없다.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실행되는 순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이 변수 같은 경우는 그 코드가 흘러내려가는 상황 속에 그 시점 속에서 그 순간순간 가지고 있는 값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되는 시점에서 얘가 가진 값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얘가 누군데, 이 시점에 얘가 누군데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내려가면 쉽죠.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변화를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 도는 거 인지를 잘 못하면 머리가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고 또 한번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음, 네,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변수 이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